가급적이 문제 풀이봐라. 이렇게 앉아줘. 응? 이렇게 앉아줘야 좀 될 것 같아. 응? 알겠죠? 그러면 이름을 좀 부르기도 좋을 것 같고. 성진아, 알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자, 그렇지. 정수연, 준다혜. 맞아. 손신동? 손선동이었잖아, 아까. 맞지? 신동으로 쓰는 것 같아요. 손선동이야. 선동. 본인들이 다 쓴 거야? 그랬구나. 그래서. 자, 홍조. 김소희? 좋았어. 성유림? 좋았어. 좋았습니다. 김정원? 좋았습니다. 자, 현대문학 파트. 사실 이제 다음 달에 진행되는 예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속도는 좀 아닐 거로 보고, 그러니까 좀 부표가 좀 짧죠? 그래서 4주 동안 하게 되는데, 그 문제집을 잘 풀어오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문제집 받았나요? 다음 달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순서대로 있어 이렇게 영역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주요 문제들을 좀 추려주는데 이보다는 좀 더 많이 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진행되는 것은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진행될 테니까, 그때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과의 싸움이야. 시장과의 싸움이니까. 이것은 기출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밑에 해설 정답이 있으니까 저 보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 문학에 대해서 기본 내용만 체크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현대문학 파트가 있는데, 현대문학 파트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문학 이해 관점이나 또는 문학의 미의식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더라. 그래서 사실 미의식에 대한 문학 이해 관점이나 미의식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인데, 대체 문학의 이해 관점은 외제적 관점이냐 내재적 관점이냐 있죠. 작가나 또는 현실이나 또는 독자를 고려해서 작품을 이해하면 외제적 관점이었고, 작품 자체에 나타나는 어떤 언어 또는 표현상 기법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특징을 통해서 작품을 이해할 때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이라는 것만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죠? 무슨 관점을 이해한다면 시작.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다음에 문학의 미의식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순고미, 우아미, 비장미, 그다음 뭐가 있었지? 골개미가 있었지. 그래서 이상을 추구하는 것.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무슨 미다 같지 주로? 어떤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추구하거나 어떤 실현 의지가 있을 때는 순고미라고 했죠. 반면에 현실에 대한 어떤 만족, 현실에 대한 어떤 애착은 뭐에다 같지? 우아미가 되겠고요.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성을 가질 때 뭐가 나온다? 비장미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죠. 비장미.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부정, 현실에 대한 저항,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다 같이 골개미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다음은 뭘까요? 다음은 탈춤, 판소리, 사설 시조 등에서 주로 보이는 문학적 미의식은 판소리, 사설 시조, 탈춤에서 보이는 주된 미의식은 골개미, 부정,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해되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356페이지 펴봐. 이해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어쩌다 나오니까. 자, 356페이지 보면 시의 주제, 형성, 이 형상화로 되어 있는데 화고죠. 화야. 형상화 방법. 시의 주제, 형상화 방법. 화라고 쳐요. 화가 아니라 화야. 자,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소가 이제 시와 관련돼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본 이론반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언급했습니다만은 시에서 전달자는 누구다? 시인이다. 시인이 만들어낸 허구적 대리인이다. 시인이 만들어낸 허구적 대리인이냐? 이것을 우리는 시적 화자, 서정적 자라고 얘기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시인은 먼저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설정하겠지. 그걸 주제라고 그래.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때에 따라서는 청자를 갖다가 설정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화자 자신만을 통해서 시적 화자를 통해서 그 시적 화자의 몫을 통해서 전달할 때도 있고,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설정될 때도 있고 화자 중심으로 갈 때도 있다. 알겠지? 또는 청자 중심으로 갈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자가 됐던 청자가 됐던 다 설정됐을 때 그 화자와 청자가 있는 상황이 있다고. 알겠죠? 우리가 현실에도 상황이 있듯이
문학 속에도 작품 속에도 하나의 상황이 설정돼. 그 상황, 특히 시에서 설정된 상황을 뭐라고 그래? 시적 상황이라고 그래. 이해되나요? 그 시적 상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시적 상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보통 현대문학은 지금 시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내용만 좀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과거 고전문학 파트에서는 대체적으로 무슨 상황이 많이 나왔다? 고전시가에서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상황이 많이 다 설정될 수 있어. 그래서 플러스 상황이 설정되면 주로 예찬이지, 예찬. 예찬은 잡으면 나오고, 마이너스 상황에서는 지조나 절개. 나는 절대 이런 상황에서도 지조를 지킬까? 알겠어? 지조를 지킬까? 절개를 지킬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잖아. 그 지조와 절개는 어디서 나와야 돼? 긍정적 상황이 아니라 부정적 상황이 나오겠죠. 임금이 바뀌었어. 나는 한 임금만 섬길 수 있어. 불사 이군. 그러니까 나는 절대 당신을 섬길 수 없어. 이건 당연히 뭐예요? 그 상황면에 있어서는 부정적 상황이 되겠죠. 근데 현대문학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근현대사에서 보면 부정적 상황이 많았지. 네. 부정적 상황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 시작. 첫 번째, 일제, 강점기. 그 다음에 해방 후에 좌익과 우익에 있어 사상적 분열. 세 번째는 6.25. 네 번째는 네 번째는 그렇죠? 네 번째는 일종의 소위 독재. 이승만 정권의 또 독재. 그 이후에 산업화인한 그런 어떤 세계들. 자, 이것들 전부 다 뭐예요? 그것이 부정적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의 갖는 어떤 주제를 갖다 발현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문학에서는 부정적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소설도 그러고. 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주제를 갖다 실현하는데, 주제를 발현하는데 어떤 방법이냐? 이것을 뭐냐면 소위 형상화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형상화. 형상화는 구체화시킨다는 얘기야. 이런 주제를 갖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표현 기법. 그것이 쭉 나오지. 운율과 심상이 나온다든가, 비유와 상징이 나온다든가, 반어와 역설이 나온다든가, 또는 시어를 통해서 나온다든가, 시상의 전개 방식을 통해 나온다. 이걸 통해서 형상화한다, 구체화한다. 그래서 뭘 물어볼 수 있어? 특히 시어와 관련돼서는 시어의 기능을 물어볼 수 있고, 알겠습니까? 시어에서는 시어의 기능이나 함축적 의미를 물어볼 수 있고, 시상의 전개 방식을 통해서는 이것이 수미 상관법인지, 기승전결인지, 선호 후정인지, 성경 후정인지, 이것들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적어도 시의 주제와 형상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시는 주제를 형성하는가, 거기에 대한 표현상의 특징, 표현적 기법이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다? 제일 옆에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밑에 쭉 있지, 형상화 방법. 요것이 선지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주의해둬라. 특히 여러분들 기억해둘 것 중에 하나가, 이 심상과 관련돼서 나왔지, 거기에. 운율과 심상이 할 때 심상 나왔지. 거기에 뭐가 나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단일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 복합감각적 이미지를 구별할 줄 아는가. 그런 식의 문제도 시험에 잘 나왔다는 거지. 그 중에 공감각적 이미지는 뭘 말하는지? 공감각적 이미지는 뭘 말하지? A라는 심상을 다른 심상으로 옮겨서 표현하면서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했잖아. 마치 붉은 울음처럼. 붉은 울음이라는 청각적 요인을 시각화시켜 보여준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지. 그런 것들도 잘 나왔다는 걸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우리가 시어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정서, 판기의 매개체, 분신의 매개체, 그렇죠? 분신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적자의 분신이야. 시적자의 분신의 매개체, 동일시대의 매개체라 볼 수 있겠죠. 회상의 매개체, 감정 이입의 매개체. 따라서 시어의 기능을 묻는 문제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 밖에도 뭐야? 나체 시적 허용, 언어 유희, 주객 전도, 질서 변형,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정서를 갖다가 유발하는, 알겠지? 정서를 유발하는 매개체를 갖다 통틀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래. 알겠죠? 정서를 갖다 유발하는 매개체를 다 뭐라고 한다? 시작. 객관적 상관물. 실제 있는 것들이잖아. 근데 안개. 있어 없어요? 있죠? 뭘 안개랄지, 그 다음 비랄지. 실제 있는 거잖아. 이걸 통해서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죠. 이것들을 뭐라고 한다? 객관적
상간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시사기 전기 방식에서 기억해둘 거죠. 성경 후전과 뭐 수미상관이 가장 심히 잘 나왔죠. 앞에는 상황, 어떤 경치를 갖다 이야기하고 뒤로 그런 상황 속에 느끼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뒤에다 놓았더라. 이걸 성경 후정 방식이라고 얘기하지. 심히 잘 나왔고, 수미상관에 대해서는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이 수미상관이잖아. 그러지? 그런데 수미상관이 다소 처음과 끝이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김소래 진달래꽃을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다가 있는데, 마지막 연에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안 있는 물이 오래다. 자, 통사적 구조는 비슷한데 내용이 똑같진 않지. 그런 것을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도 맞다고 생각하면 될게요. 알겠죠? 변형된 수미상관. 우리가 이것은 기본 이론반 시간에서 주된 문학 용어를 통해서 좀 살펴본 적이 있어. 내용도 준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재 357페이지에 주요 작품이 있어 없어? 있지? 이것은 그동안에 공무원 시험에 나왔거나 나올 만한 작품들을 갖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적어도 그것을 통해서 주제 정도는 꼭 기억하고 가라. 알겠어요? 뭐 어떻게 수천 편에 해당되는 시를 다 어떻게 섭렵하겠어? 힘들죠?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큼이라도 우리가 도박을 걸어보라.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은 나온다 안 나온다 볼 수는 없지만, 자, 그렇다면 한 문제 정도 보면 될 것 같다. 때에 따라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거기에 362페이지 2번 문제 풀어봐. 했어요? 푸는 중? 됐죠? 간단하게 보면 여기 시의 의미잖아. 시의 의미. 물론 섬기다는 말은 그대로의 의미로서 받아들인 거야. 꽃의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라 밑줄 자. 문제는 어렵지 않아서 사실 거기에. 자, 일단 꽃의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라 나왔죠?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 꽃이 지는 아침에 울고 싶으라 나왔잖아. 그지? 꽃은 아름다움이거든 사실. 아름다움. 그럼 아름다움이 지는 것에 대해서 뭐 한다고 해서 시적 화자는 울고 싶다고 얘기했지. 아름다움이 지는 것에 대해서 울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시에 있어서의 주제적 정도는 뭐가 되겠어요, 다치? 예상감이죠. 그리고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 변한다는 거냐? 꽃이 영원히 피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결국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상감이죠? 무상감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성이 없다는 거 아니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다? 세월의 어떤 무상감, 우리 인생의 어떤 무상감, 뭘 통해서? 꽃이 지는 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꽃이 지기로서 바람을 탓하려 할 때 바람이 꽃을 지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죠. 하지만, 꽃이 지는 것에 대해 탓한다, 탓하지 않는다? 탓하지 않는다고 했지? 이건 하나 뭐에 닿지? 자연에 순응한다는 점도 있어. 아십니까? 자연에 순응한다는 점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의 그런 어떤 무상감에 대해서 뭐 한다? 피해를 갖는다. 그래서 울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따라 키포인트는 두 가지야.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라, 꽃이 지는 아침을 울고 싶어라. 이 두 가지만 알면 이 시는 해결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은 새벽에서 아침으로 오는 시간의 어떤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거. 알겠어요? 새벽에서 뭘로 시작? 아침으로 오는 구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해가 돋아 안 돋아? 해가 돋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지.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네, 하얀 비다지가 뭐다 시작? 우련 불거라. 그것만 보면 또 알 수 없겠지. 규칙도 오름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있지? 그 위에 세 번째 줄에 먼 산이 다가선다. 먼 산이 다가선다는 것을 뭐냐면 점점점 어두워지면 저녁 무렵에는 산이 멀어집니다. 점점점 멀어져요. 산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나 아침이 점점 밝아올 때는 뭐야? 점점점 산이 다가오는 것 같다네. 그러니까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정리됐죠? 아침 밝은다는 것은 이런 시간적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돼서 시각화시켜 보여주고 있죠. 시간적 개념, 시간의 어떤 흐름을 시각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 꽃에는 그림자 뜰에 어리 하얀 미다지가 우련 불거라 있지? 우련 불거라. 자, 미다지를 통해서 바라보는 색깔이죠. 미다지를 통해서 바라보는 색깔이니까 뭡니까? 확연하게 붉은색이 드러나지 않지. 우련하다는 말은 희미하게 그런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몇 번이 나왔지? 3번이 틀렸다는 거야. 3번. 무슨 예상감을 제시하는데 불쑥 나타나. 깜짝 놀래? 이거 아니잖아. 무슨 뭐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그래요. 따라서 3번이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해망 행만 보면 의미를 알 수 있는 시다.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 주로 시가 많이 나왔으니까 시에 대해서 하나 생각한다면 하나 해봅시다. 시험이 나왔던 시인데 하나만 더 풀어볼까? 가끔 나올 수 있는 거죠, 알죠? 377페이지. 377페이지 14번 문제. 이 시는 더 시험이 나왔어요. 윤동주의 길이라는 작품이에요. 윤동주의 길. 한번 풀어봐. 시작. 대부분 시에서는 표현상 특징이 잘 나와요. 표현상 특징. 그래서 표현상 특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뭇을 통하여 뭐뭇을 표현했다 할 때 표현 기법과 표현 효과가 맞아야 돼. 알겠어요? 표현상 특징에서는 A를 통하여 B를 갖다가 있죠. B를 드러냈다면 이 A가 바로 뭐냐면 표현 기법이 되는 거야. 그리고 B라는 것이 뭐가 된다? 시작. 표현 효과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를 통하여 B를 했다. 그래서 표현 기법과 표현 효과를 갖다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자, 계속해서 봐봐요.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고 끊임없이 아마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지? 자기 정체성. 거기다가 더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가는데 뭐가 있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야. 길을 간다는 것은. 자, 그런데 잃어버렸어. 뭘 잃어버렸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 때에 따라서 그런 고민을 빠질 때 있잖아. 우리가. 내 자신이 무엇인가? 나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알죠? 내가 나로서 살고 있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야. 그럴 때 길은 나 자신을 찾고자 하는 길이고 가르다 보니까 뭐가 있어? 돌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다? 쇠문이 있죠. 돌담과 쇠문은 결국 뭐냐면 나 자신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해물이 되는 거죠. 내 말 무리 알겠습니까? 내 방해물이.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죠. 마지막 행에. 이 시는 어렵지 않는 거야. 그 맥락만 알면 돼, 이 시는. 뒤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 보면 담 저쪽에 있는 내가 남아있는 까닭 있어 없어요?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담 저쪽에 있는 내가 본질적 나야. 내가 찾고자 하는 나야. 그런데 내가 찾고자 하는 나가 어디에 있어? 담 저쪽에 있는 거지. 근데 그 담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나를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방해물이 되는 거지. 그리고 문이 있다면 그 문은 뭐였어? 쇠문이었지. 닫힌 쇠문이었지. 그 담 저쪽으로 가기 위한 통로가 막혀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자기를 다 찾고자 하는 어떤 노력, 알겠습니까? 어떤 의지. 이것을 표명하고 있는 작품이 윤동주의 뭐라는 작품이다? 길이라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 공감이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 생동한 표가 된다는 것은 잃어버렸다 있잖아요. 잃어버렸다. 잃음이라는 것은 부정이야, 긍정이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 슬픔, 잃음, 좌절, 절망, 죽음, 이거는 다 하강적 이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상승적 이미지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강적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리적 표현은, 이거 서리적 표현한 건 여기는 없죠? 서리라는 것은 묻는 형식인데 이미 답을 결정해놓고. 그래서 서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영탄이야. 특히 어디에서? 고전문학에서 나오는 서리는 영탄과 관련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영탄. 예, 그게 아예 머릿속에 기억해도 서리적 영탄. 시작. 서리적 영탄. 근데 여기는 서리법이 없어. 에? 없다. 마치 우리가 이성화에 빼앗긴 데로는 보면 오는가? 이런 것들이 서리법이야. 알겠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결정을. 그래, 묻는 형식으로 제시하는 거지. 원래 의문은 아닌데, 의문의 형식을 필요해서 뭔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지. 이걸 서리법이라고 그래. 자,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같은 게 아니죠? 에?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자, 4번에 고백적 어쩔 때 차분한 분위기죠. 이게죠, 답. 시적 화자에 의해서 내면적 고백.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어떤 의지. 이것은 답은이 내면적이죠. 답 몇 번? 4번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워낙 한두 개 문제가 아닌가. 그런 거 하는 개로 하고. 똑같은 문제야. 몇 번이 나왔냐면 384페이지 19번. 최근에 나왔던 시죠. 해봐. 시작. 너무 쉬운 거야 이거. 패턴이. 됐죠? 이제는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인생을 갖다 얘기한 거야.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러분 산으로 가면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겠는가? 한두 가지겠는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 닿지? 살다 보면 많은 아픔을 겪는다 이 말이지. 무슨 법 닿지? 서리법이지. 서리법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무도 말을 그러죠.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사는 나무처럼 그걸 사는 거다. 있어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빗대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나무처럼 우리가 굳건히 그것을 이겨내면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빗대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 나무의 철학이라는 작품이야.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인생을 얘기하는 거지. 모든 문학은 인생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나무 몇 번? 4번이 맞겠다.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이게 표현 기법이야. 그리고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표현 효과야. 이해되나요? 표현 기법과 표현 효과가 맞아야 돼. 항상. 그런 식의 문제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C는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388페이지. 군무원 시험에 나왔게 나왔는데, 조지훈의 완화삼, 이 조지훈의 완화삼에 대해서 박목우리가 나그네를 통해서 서로 화답 형식의 시야, 이게. 조지훈이가 완화삼을 써서 보내니까 박목우리가 나그네라는 시를 통해서 이걸 화답한 노래. 서로 화답가가, 여기 있죠? 조지훈의 완화삼이라고 되어 있잖아. 양반들이 주로 입는 그런 어떤 소위 적삼이야, 이게 완화삼이.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시인데, 자, 이 4번 한번 풀어봐요. 시작.
그렇습니까? 자, 이 사부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일단 가장 대표되는 것이 나그네지, 나그네. 나그네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외로움. 알겠죠? 외로움. 또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어떤 인생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다? 나그네지. 그래. 그러면 어떤 외로움 또는 어떤 한의 정서 뭐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저도 적절하게 이 시인은 시어를 선택하겠지. 그중에 대표적인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첫 번째 산새. 산새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구슬피 울고 있지. 산새 울음. 됐습니까? 두 번째 보면 그 밑에 보면 저녁 노을 나오지. 저녁 노을도 뭡니까? 지는 거지? 없어지는 거지. 좀 이따 없어지는 거. 이게 산새 울음, 저녁 노을.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 보면 꽃이 지리라 이제 꽃이 지리라. 지는 거지? 지는 거.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이런 소멸의 이미지를 통해서 상실의 아픔 또는 한의 정서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지. 예상감. 내말 이해됐나요? 나그네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와 더불어서 이런 소멸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동원해서 바로 이런 예상감이나 한의 정서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아, 사실은. 이 시는. 그래서 여기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나그네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사용했느냐. 거기 보면 앞에 있지. 구름 나와? 나오죠. 구름은 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잖아. 떠도는 거잖아. 그 다음에 물길 역시도 뭡니까? 300리, 700리를 가는 거죠. 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여기서 물길과 구름은 뭐의 이미지다? 정착의 이미지가 아니라 유락의 이미지지. 떠도는 거지. 뭐와 이미지 비슷해? 나그네와. 그러니까 구름 같은 존재, 물길 같은 존재가 뭐다? 진짜 나그네라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죠? 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본의 구름, 물길은 정착 유랑한 내적 현실을 암시한다. 맞습니까? 그거지 답은 1번이지. 강마을은 정착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가 갖는 관계가 아니야. 거쳐가는 공간은 될 수 있어도 뭐는 아니다. 구국주로 정착하지 않은 공간, 이상적 공간은 아니지. 강마을 틀렸죠. 2번 봐, 3번도.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면서 현실을 치르고 벗어나는 이거 아니죠. 나온 내용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민족적 설명 구현된 전통적 미학에 맞닿는 정서를 갖다가 대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문 역시도 마찬가지죠. 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나그네에 갖고 있는 어떤 한의 정서, 예상감을 드러낼 수 있어도 이것이 민중들의 삶을 구현한 내용이 아니야. 단순한 서정시야. 알겠습니까? 민족 서정시가 아니야, 이거는. 그런 점에서 다음 몇 번? 1번이 맞다.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93페이지. 소설. 393페이지 보면 소설 주제 형상화 방법 있어 없어요? 있지? 그보다 밑줄 자. 소설 주제 형상화 방법. 자, 마찬가지야. 소설도 주제를 정해놓고 주제를 어떻게 작가가 형성할 것인가 고민하겠지.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소설의 단계고 소설의 3요소 있죠. 소설 구성의 3요소, 구성의 단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서 뒤를 보면 구성의 종류. 더 나가서 문체가 있어. 그래서 소설은 주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구성과 문체를 사용한다. 그래서 소설, 구성, 문체, 주제 이것을 소설의 3요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설의 3요소 시작. 주제, 구성, 문체. 주제를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구성과 문체를 활용한다. 구성의 3요소가 뭐가 있어?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 알겠습니까? 이게 구성의 3요소. 구성의 3요소하고 소설의 3요소하고 헷갈리면 안 돼.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이고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뜻이야. 자, 이 정도의 의미를 좀 갖고 있으면서 그 기본 내용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 394페이지 보면 역시나 똑같이 시험에 출제된 소설 작품도 있어 없어? 여기에 나와 있는 줄거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소설의 지문이 나왔을 때 낯설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답을 풀 수가 있어. 아십니까? 적어도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기억해두라. 알겠지? 근데 하나 틀린 것이 있어 고쳐줍니다. 395페이지에 거기 18번에 보면 박경리의 순환이대라고 써놨잖아. 있죠? 박경리 순환이대 써놨죠? 이거 잘못된 거야. 박경리가 아니라 하근찬이야, 하근찬. 물론 박경리의 불신시대라는 작품도 있어요. 박경리의 불신시대라는 작품도 있는데 여기는 하근찬이야, 하근찬. 내가 잘못 썼어, 하근찬. 박경리가 아니라 하근찬. 고쳐줘요. 395페이지에
18번은 박경리가 아니라 하근찬으로, 하근찬의 순환이대라는 작품이에요. 물론 박경리의 작품에 불신시대라는 말도 있어요. 전쟁, 실제 자전적 체험 소설로 볼 수 있는 불신시대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6.25 직후의 어떤 상황을 갖다 배경으로 해서 쓴 작품이죠. 박경리의 불신시대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근찬의 순환이대라고, 알겠죠? 그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 기억해 두시되, 소설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와. 뭐가 있냐면 서울상의 특징. 서울상 특징, 예컨대 몇 번처럼 397페이지에 뭐 26번 같은 것처럼, 아십니까? 서울상 특징을 묻는다. 서울상 특징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시점 문제. 알겠죠? 소설의 시점과 인물 제시 방법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알겠습니까? 뭐 1인칭인지, 뭐 3인칭인지, 그걸 고려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봐봐. 뒤로 넘기면, 자,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한강 언급될 수 있는 게 봐봐. 거기 403페이지 보더라도 역시 31번 같은 문제가 뭘 묻으면 돼? 서울상 특징이었죠? 자, 시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405페이지처럼 뭐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어휘 문제. 소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가 나오기 때문에 방언, 사투리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어휘를 묻는 문제가 바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지금까지 시험에 잘 나왔던 작품들은 김유정의 작품, 최만식의 작품이 잘 나왔어. 아십니까? 염상섭, 최만식, 김유정 같은 작품들이 시험에 잘 나왔어. 근데 뭐 김유정의 봄봄, 뭐 동백꽃 있잖아요? 만무방 이런 작품이랄지, 또는 염상섭의 3대랄지, 최만식의 뭐 치숙이랄지, 알겠죠?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또 태평차나 이런 작품을 통해서 어휘를 묻는 문제 잘 나왔다. 그것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유형만.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와서 소설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야. 자, 411페이지 봐봐. 411페이지 보면 39번 문제. 39번 문제. 있어요? 39번 문제. 자, 39번 문제 유형이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기 그렇죠? 한번 39번 문제 한번 풀어봐봐. 39번 문제. 자, 내용적 흐름상 우리는 황손의 목노이 마을의 개지, 개가 이제 나름대로 주인공인데 개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있죠.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는 살고자 했지.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뭡니까? 결국 여러 무리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걸 끈끈히 살아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생명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얘기하고 있다? 새파란 불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야. 1번, 2번 같은 맥락이야. 알겠습니까? 3번 같은 사람은 갓난이는 뭡니까? 그 개를 살렸죠. 그러니까 뭐야? 그 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임신한 개였다. 그래서 그런 생명에 대한 외경심, 알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근데 마지막 4번에 동정내 절가는 갓난이 할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했다가 아니라 뭐 해놨지? 마지막 행동이 나왔잖아. 그 갓난이 할아버지 턱 밑으로 양 얼굴 쭉 보면 아즈베이지, 아즈베가 보내주지 하면서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동감하고 있는 건 아니지. 다음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요즘에 소설이 나왔는데 소설이 너무 쉽게 그냥 한마디로 정보 일치 문제처럼 그냥 그 지문을 읽고 지문 속에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서 다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몇 번처럼. 근데 여러분 교재 415페이지에 있는 45번 문제처럼 45번도 똑같아.
45문도 어떤 소설에 대한 어떤 이론을 접근해서 바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고 답하는 거였단 말이지. 뭐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문제도 나왔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뭐 수필은 그대로 알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 고전문학. 이 고전문학 파트에서 여러분들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일단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 두 가지 정도. 두 가지가 나왔어. 네 가지 정도. 첫 번째, 향가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향가. 두 번째는 시조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향가.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조. 물론 이제 고려 속에도 나왔지만 하여튼 향가나 시조. 시험에 잘 나오고. 세 번째는 가사. 네 번째는 고전산문이야. 고전산문으로서는 소설이나 수필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고전산문으로서는 소설이나 수필. 이 정도가 고전문학 파트에서 언급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현대문학이든 고전문학이든 몇 문제씩, 두 문제씩 나온다는 점에서는 고전문학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에 이런 고전문학 파트를 좀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비문학 파트나 문학에 대한 특강을 통해서 좀 하긴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문학을 좀 할 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들어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앞으로 예상문제 풀이나 또는 뭘 통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겠습니다. 한번 잠깐 향가는 그럼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자, 몇 번이냐면 거기 428페이지. 428페이지 2번 문제 푸른다. 시작. 이게 향가야. 향가의 제망매가. 됐습니까? 자, 그런 식의 문제 나오는데, 예컨대 보면 428페이지에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시적 대상과의 제어에 대한 숨을 담고 있다 할 때, 마지막 부분 나오죠? 아으, 미타절의 맛볼라. 나오지? 그러니 미타절은 서방정도, 극락색이라는 점에서 1번은 맞는 내용이야. 근데 반어적 표현을 통했다. 반어적인 표현을 통했다는 속독과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이건 완전 그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난 거지. 다시 만나고 싶은데, 다음과 같이 생사로는 여의 있음에 저이고 나는 간단 말도 못 다니고 가난이 있고, 못 다니고 내가 너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이루지도 못했는데 널 갖는가? 라는 안타까움, 아쉬움. 자, 어느 가지를 잃은 바람에 이에 떨어진 잎처럼 하단가지 나고 가는 곳도 못 닿은 자에 대한 죽은이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는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죠. 너무나 사실적이네. 너무 쉬웠던 문제. 세속의 인연에 민을 두지 않고 구도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아예 미타자를 맛볼라? 도닦아 기다리고다. 알겠지? 세속적 인연이 있다면 뭐야? 죽은 누이에 의한 슬픔으로 잠겨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떨쳐버리고, 알겠지?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교적 소망을 통해서 지금의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이니까 결국 3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누이가 죽었다는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객관적 석유면서 아이고 그런 가운데 보게 돼. 객관적 석유면서라는 게 그거죠. 나뭇잎, 나뭇가지와 잎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겠죠? 죽은이와 나와의 관계를 갖다 얘기하고 있고, 죽은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런 객관적인 나무를 통해 비하고 있지. 그런 점에서 4번은 맞는다는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종교적 기원이 있죠. 이때 종교적 기원은 뭐였지? 종교적인가? 왜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어? 미타자리라는 서방적도 극락세계, 불교적 세계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 있다? 윤회사상. 시작.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제외의 소망을 담고 있는 노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윤회사상. 자,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고려 쪽으로 그렇다 치고. 자, 시조와 관련해서 요것도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시조. 시조가 치면 잘 나와. 일단 앞으로 시조는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우리 교재 시조 많이 있으니까, 본 교재 많이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해도 돼. 자, 한 번만 풀어볼까? 내용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시조가. 자, 456페이지. 456페이지 19번 문제. 19번 문제가 2021년도 국가국어에 나왔잖아. 시조 4개나 나왔지? 한꺼번에 4개를 해냈잖아. 빨리 풀어봐. 시작. 대체적으로 시조는 종장의 주제가 다 들어있어요. 종장. 나중에 한번 더 보기로 하고. 대체적으로 표현적 기법을 갖고 얘기하고 있지. 자, 쉬었던 문제죠? 첫 번째 봐봐. 고사 인용을 통해 있다. 고사 인용했다는 것은 1번에 가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고사가 인용됐는지 여부를 모르겠지. 이건 획일고사. 획일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약간 배경식이 필요했죠? 획일고사. 옛날에 육적이라는 자가 6살 때 원술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귤을 대접받게 되는데 주인 몰래 귤 몇 개를 품속에 숨겼어. 그러다가 마지막 집에 돌아가려고 인사를 하다가 그만 고개를 너무 숙여서 마당에 귤이 떨어졌지.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 왜 귤을 가져가려고 했느냐라는 이유를 물어보자 집에 계신 어머님이 좋아하는데 그 귤을 갖다 드리려고 했습니다라는 게 획일고사야. 그래서 획일고사는 효심에 얽힌 이야기야. 자, 문득 박일로라는 사람이 짓는데 이 박일로가 어느 집에 이덕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덕형이 집에 놀러 갔다가 귤은 아니지만 홍시 대접을 받게 됐어. 홍시를 먹으려다 문득 누가 생각난 거야? 어머니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홍시를 챙기려고 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육정은 그래도 부모라도 계셔서 갖다 드리려고 했지만 나는 그 홍시라도 갖다 드릴 부모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은 척하다 말은 부모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로 하노라. 이 됐나요? 그런 점에서 풍수지탄을 담고 있다. 뭘 담고 있다 하나치? 풍수지탄.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렇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의태적 심상. 의태적 심상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서리서리, 구비구비 있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의태적 심상이야. 서리서리는 엉키지 않게라는 뜻이야. 엉키지 않게. 녹근이나 이런 것들은 엉키지 않게 잘 넣었다가 구비구비는 곱게라는 뜻이야. 그다 써놔. 시험에 나오니까 곱게. 서리서리는 엉키지 않게. 구비구비는 곱게 그런 표현이야. 그래서 이 황진이 작품이죠? 황진이 작품. 어른님 오신 날 구비구비 팔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2번은 맞는 말이야. 다 대꾸와 반복이죠. 말 없은 청산이요, 태 없은 유수다. 갑 없은 청풍이요, 님자 없은 명을. 어때요? 같은 문장의 구조를 갖고 있지? 대꾸법이지. 이때 청산과 유수와 청풍과 명은 다 자연이야, 자연. 그래서 이 자연 속에 있는 내가 분별 없이 산다고 했지? 분별은 뭐냐면 걱정 없이. 이때 분별의 의미 나와서 시험에 분별의 의미는 걱정이야, 걱정. 자연 속에 나는 병도 없으니까, 특별한 병도 없으니까 걱정 없이 살겠다. 아무래도 자연 친화적 삶을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3번도 맞지. 4번에 나는 자연의 대조를 통해 허옇게 노연. 틀렸지? 잘 보면 농암가야. 이연보의 농암가인데 농암에 올라보니 농암이라는 데가 있었던가 봐. 이 바위 이름이야. 농암에 올라니 노안이 유명하다. 늙은 눈이 유명이란 말은 오히려 밝아진다 뜻이야. 오히려 밝아진다. 자연에 대해서 알겠죠? 자연에 올라가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야. 어찌 보면 무력적인 마음이랄지 어떤 명예욕에 시달렸던 이런 일반적인 세속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가니까 눈이 오히려 더 맑아지는 거야. 그런 가운데 인사가 변한다. 인사, 사람이죠. 사람의 일이 변한들 산천은 의과다는 얘기 아니야. 자연은 변하지 않는다. 암전에 모수모구이 어제 본 듯 하여라. 암전, 바위 앞에 모수. 그죠? 물이야, 물. 물과 뭐가 같이? 언덕이 어제 본 듯 하여라. 그만큼 뭡니까? 자연 속의 즐거움과 반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이 작품에 있어 4번은 해설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다음 몇 번? 4번. 이런 식의 문제.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 가사로 가사.
하나만 더 하고 끝나려 할게요. 뭐 끝이 없잖아. 어떻게 뭐 하더라도. 자,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왔냐면 그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그냥. 물론 가사에는 이런 작품이 잘 나와요. 가사는 어떤 작품이 잘 나오냐면 뭐 관동별곡이랄지, 그다음에 정철의 관동별곡, 뭐 삼위인곡, 송미인곡, 박일로의 누앙사, 그다음에 허균의 누이였던 허난선의 귀원가 있지? 이런 작품들이 가사로서 시험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또는 예상 문제 할 때도 그런 문제를 곁들여서 한번 풀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소위 무엇보다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상 문제 할 때는 좀, 물론 문법 문제나 어문 규정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주로 이제 문학이나, 소위 비문학 파트를 좀 더 많이 풀어줄 테니까, 알겠어요? 그런 점에서 한다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거기 469페이지에 30번. 박일로의 누앙사죠. 자, 이 내용은 내가 잠깐 설명해 줄게. 이 내용은 지금 박일루가 원래 이제, 해군에,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해군이야. 해병이 아니라 해군에 소속했던 일종의 수군이었어. 수군의 장수였어. 전쟁 가운데 직접 체험했던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제대를 하면 고향에 돌아가서 자연과 벗하며 살겠다라고 왔는데, 실제 고향에 돌아오니까 고향도 황폐됐고,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진 상태에서 생계를 자기 자신이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챙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이 하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양반이라고 해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제 자신이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돼. 어느 날 그래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묵답을 이제 한번 개발해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소를 갖다가 빌리러 갔어. 그랬더니 소를 갖다가 준다라고 옛날에 말했던 사람이 소를 갖다 빌려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소를 빌리러 갔다가 소를 빌리지 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옛날에 농부면 자기보다 나는 양반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랫사람이잖아. 근데 아랫사람에게 뭐였어요? 일종의 농락당한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어떤 슬픔이 있겠다 없겠다? 있지.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 번덕 숙여쓰고 축 없는 집신에 설피서 물러오니 나왔지. 그 장면이야. 소를 빌리러 갔다가 소를 빌리지 못하고 돌아오는 심정. 아십니까? 이때 시험이 나왔다. 설피. 뭐다 시작? 설피 시험이 나온 적 있어요? 설피는 뭐다 나왔지? 그 밑에도 해놨어 내가. 맥없이 어슬렁. 왜? 소 빌리러 갔다 소를 갖다 빌리지 못했으니까 힘이 있어 없어? 없지? 어슬렁 오는 모습이야. 설피 그 뜻을 묻는 문제 나왔단 말이야. 통체적인 형용에 그러지요? 아무래도 이게 당당한 모습이 없지. 애들 장군이었으니까 좀 더 그때는 어떻게 될까? 당당하게 섰을 때는 좋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완전 초라한 모습이 돼버렸잖아.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체적인 형용에 개조차 짓는다는 거니까 개도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답 몇 번 나왔지? 1번에 보면 화자의 초라함을 갖다 부각시킨다. 나오지 안 나와? 나오지. 그런 가운데 니은 대승은 어디셉니다? 하늘 갖다 돋는다는 말은 감정이입이지. 그래서 2번에 화자의 수심을 갖게 하는 거야. 다음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답은 2번이 아니야. 1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까? 그거만 하고요. 마지막 하나. 뒤로 넘기면 이제 고전소설이 나와. 고전문학이 나오는데 이 고전문학도 요즘에 그렇게 고전문학의 이론적인 것을 정리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읽고 답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갖다가 확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나 알아도 마지막 하나 보면 489페이지 489페이지에 44번에 고전문학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서술자 개입이야. 알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보면 편집자도 논평이라고 그래. 편집자도 논평. 봐봐. 44번도 그런데, 44번도 그런데, 44번 이렇게 나왔는데, 자, 거기 450페이지 봐봐. 450페이지 보면, 450페이지 보면, 지금 풀 건 없고, 450페이지 보면, 45번 문제에 답지 4번도 뭐가 나와? 편집자도 논평 나와, 안 나와? 편집자도 논평 나오지, 4번에. 아니, 거기 490페이지다. 잘못했어. 490페이지에 45번. 45번에 선지 4번에도 편집자도 논평 나와, 안 나와? 이게 고전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야. 서술자에 개입한다. 또는 편집자도 논평이다. 이건 전부 다 시점상으로 얘기한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편집자도 논평이다. 그 다음 뭐다 나왔지? 서술자의 개입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44번은 액면 그대로의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도 논평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고. 알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문제야. 그거는 자체는. 내 말 이해되겠죠? 한번 풀어봐봐. 그 문제 한번. 44번. 44번 풀어봐봐. 그것만 풀고 끝납시다. 자, 했죠? 그럴 때 보면 기억이다. 그 다음에 니은이다. 있어 없어요? 니은은 전부 다 서술자가 개입했죠? 근데 이것은 그냥 춘향의 말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낼 때 아주 웃긴 문제였어. 순서대로 본다면 보통은 기억, 니은, 디귿 돼가지고 답이 3번이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순서를 바꿔놔 버렸어. 너무 쉽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틀렸었죠? 나쁜 인간이죠. 알겠습니까? 이 문제 됐을 때. 그래서 답은 2번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뒤로 넘기면 뭐 여러 가지 한시도 있고, 그 다음에 국문학사 파트, 국문학사 파트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거기 국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국문학사 파트가 언급되기도 해. 그래서 뭐 현대문학이랄지, 뭐 고전문학이 있어서 장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대적 특징이랄지 문학 개관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 시험에는 나오지 않고 그냥 노는 거야. 그 뒤로 넘기면 이제 제일 뒤로 넘기면 뭐가 나와? 거기 한자 성어 있어 없어요? 있죠. 한자 성어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지. 그런 거래. 한자 표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자 성어, 한자 표기가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포기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꼭 두 문제 나오면 한 문제라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자,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는 마무리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예상 문제를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풀어와서 예상 문제도 여러분들 나한테 질문해야 되겠지만 이런 기출문제 있죠? 이 책 놓고 다니지 말고 풀어가는 중에서 이해가 안 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다음 달에도 나한테 수업 볼 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다음 달에는 이 1권이 아닌 2권 예상 문제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그 현대문법 미리 책을 받는 다음에 현대문법이랄지 어문규정 파트 있죠? 그런 파트에 대해서 좀 풀어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